결국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론을 계속 펼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은 계속 떨어진다고, 지금 10년, 20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긍정론자라고 나와 있는 분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 분들도 지금의 하락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두 분들의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론은,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설명해드리는 배우장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컨설팅 사례인데요. 2019년도에 영끌에서 인천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어요. 한 9억 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6억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지금 한 3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CD를 당연히 갖고 계셨겠죠.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물론 월급으로 어느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해서 이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드도 지금 다 없어질 판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기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현재는 12억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기는 하대요. 하지만 이자 감당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던져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그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망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2006년도에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고 그 이전부터 2002년도부터 부동산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서 부동산 업도 하긴 했지만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꾸준히 맞추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긍정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쭉 긍정론을 펼치시고요. 그리고 비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쭉 비관론을 펼치세요. 물론 그 중에 사이클을 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 사이클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이상 맞추시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럼 저는 어느 쪽이냐? 굳이 편을 가르자면 저는 비관론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땅을 사서 가치를 올리는 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고요. 그 건물이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펜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아파트는 예전에 한번 구입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비관론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잘 된 편이죠. 어쨌든 가치가 올랐어요. 좀 좋은 시기에 들어와서 가치가 오른 걸 다 경험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살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버틸 수 있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추가 대출로 버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분은 실거주예요. 투자 목적으로 이걸 구입한 것도 아니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영끌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온 거거든요. 실거주라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올랐고요. 그 금리가 조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투자를 판단할 때, 특히나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정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정치색이 있겠죠. 아까 부동산은 비관론자라고 말씀드렸고, 정치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당의 이야기만 듣지는 않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물론 제가 좋아하는 정당에 좋아하는 지지자를 투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부동산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긍정론자와 비관론자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관론자의 말이 우세한 시장이에요. 낙관론자들이 굉장히 조용해지는 그런 시점인 거죠. 하지만 낙관론자들의 이야기도 찾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낙관론자세요. 그리고 꽤 유명한 분이십니다. 아마 이름 되면 알 법한 그런 분이세요. 요즘같이 하락인 분위기에서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는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10년 떨어진다, 20년 떨어진다, 망한다, 절반 간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지금 긍정론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전문가분의 경우에는 계속 보합장을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 큰 폭의 하락은 없이 2023년, 24년이 지나가게 될 거고, 아마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다가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아마 상승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비관론자인 분들은 이 얘기에 동감하지 않겠죠. 무슨 보합이고 무슨 2, 3년 후에 상승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긍정론자들도, 부동산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긍정론자들도 2, 3년을 보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라도 2, 3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상승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2, 3년, 빠르면 2, 3년인 것 같다. 만약에 그동안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어차피 이분은 실거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버티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난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저는 컨설팅을 마무리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관론자 쪽에 가깝습니다. 양극화 그리고 집중화 현상은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경제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오르더라도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공립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게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나 출산율이 꼭 집값과 반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값이 내려가면 결혼이나 출산율이 올라간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값이 현실화가 되면 저는 결혼과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이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예전처럼 지방의 활기를 띨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